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제가 늘 제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 사람이라는 거. 당연히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말씨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라는 것과 심지어 본 적이 저는 서울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서울에 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셔도 제 사장님 아들이었다라는 이제 크게 웃으시네요. 아무튼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잘 나가셨고 IMF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셨어요. 한 10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 혼자 용돈으로 쓰시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됐고요. 근데 뭐 해외로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던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였죠. 저희 집은 냉장고를 열면 늘 이제 이 아이스크림과 이렇게 음료수들이 진열돼 있고 홍삼 달인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있던 집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살다가 물론 이제 저는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이제 잘 살았었는데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분산 투자하시는 것들이 다 안 됐어요. 한 8개 정도를 분산 투자하셨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회해보겠다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망했죠. 그래가지고 한 이제 빚이 7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뭐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 안 좋은 방법은 다 쓰셨어요. 뭐 이제 뭐 1금융 거만 해서 2금융, 3금융 이제 나중에 사채까지 하시고 카드 돌려막기 하시고 더 이상 이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터졌는데 그제서야 이제 뭐 저랑 제 동생이 알게 된 거죠. 이미 그때 제 나이가 이미 결혼하고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 그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마다 그러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이자가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게다가 그때 이제 세계 경제 금융 그 위기 금융 위기가 왔을 때라 뭐 다 펀드 넣어놨던 것도 반토막 나고 해가지고 다 이제 금매로 내놓고 다 처분하고 했는데도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매달 1,000만 원씩 빚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까지 같이 살고 계시던 할머니까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이 또 중환자실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하루씩 그 병원비가 또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지는데 이 부담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해도 이게 이 마음이 잘 풀리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매달 1,000만 원씩 빚이 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이것저것 뭐 대출을 하고 뭘 팔고 해도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슬며시 제 마음속에서 산 사람이라도 살을 수 있도록 이제 할머니 오래 사셨으니까 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슬며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 그때 간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야, 사역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할머니인데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저는 나름 이제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기도 사역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고 기도 응답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렵게 이제 해결해 오셨던 것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해 오셨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나름 정말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뭐 이제 억 단위의 어떤 그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딱 처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돈이 한 사람의 이 인생과 한 가정에게 미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됐죠.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게. 그러면서 뭐 저희 부모님 뭐 사내 중내 하시고 또 빚쟁이들한테 독촉 당하시고 막 이렇게 사채업자들 찾아와서 이렇게 대부업자들 찾아와서 막 문 두드리면 집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숨 죽여서 지내시고 집에 못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찜질방 다니시고 하면서 야 이게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10년 넘게 했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보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이 친구들이 이런 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게 다뤄지지가 않으니까 이 결국 그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소비 패턴은 그냥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보고 듣고 접한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것과 자기가 배운 것과는 이게 또 별개의 문제더라는 거죠. 그런데 돈은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담기는 행위거든요. 돈을 쓰는 일은. 돈을 주고받는 일은 우리의 가치관이 담기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뤄지지가 않으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훈련되는 게, 바뀌는 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은 삶을 터치하고 정말 이 사람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더 제가 어떻게 하면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돈은 뭡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해서 평상시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아니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카드뉴스처럼 이제 홍보물 나간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지갑혁명. 와, 정말 이름이 굉장히 멋있기도 하면서 부담되기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지갑혁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돈에 대한 생각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온 기대들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둘씩 짝지어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눠볼까요? 셋이는 저 셋이. 어떤 기대? 네. 기대요? 기대는 식당은 저는 대구 안에서 조금 생각해서. 여러분 이제 돈에 대한 고민들을 나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돈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다 돈이 문제다, 돈이 왼수다 이렇게 돈 탓을 좀 많이들 하는데요. 사실 돈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사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생각할 때 야생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그 자체로 이제 중립적인데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이것을 잘 다루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모르겠으면은 이 돈이 끌어가는 대로 이제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굉장히 내 삶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냥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우리가 익히고 배울수록 우리의 삶이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삶을 더 잘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이 재정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이 이 재정 사용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될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50개. 아 너무 적어요. 100개. 훨씬 이상이에요. 1000개. 그 이상. 이상이에요? 그 이상. 성경이 2359절이 있어요. 재정 사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믿음은 몇 구절이 있을까요? 반전 있을 것 같아요. 네. 300, 그렇죠. 300개만. 통밥이 있으시네요. 네. 물론 이제 이 뭐 신구약 전체는 이제 재정 사용에 대한 거에 비해서 이제 이건 신약만이긴 하지만 믿음은요 218구절 그리고 구원은 215구절. 그럼 사랑은 번역본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단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대략 500에서 600구절 사이. 그거에 비해서 이제 재정 사용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큼 이 재정 사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 재정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많으신 이유는 이 재정 사용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그 가치관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담기는 거죠. 특별히 이 돈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많은 이 돈 사용에 있어서의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을 가지셨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가치관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우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가치관이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 사용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돈이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소중히 여기고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돈을 사용할 때 내 돈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아,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특별히 재정사용처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정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 그거 보여준 것처럼 이 재정 사용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특별히 이 돈 사용에 있어서 그 가치관에 하나님의 기준이 담기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가치가 담기기 원하는데 요한 웨슬리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니다. 당신이 진짜 회심했다면 그 돈 사용에 있어서 회심했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이제 이 정말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정말 쉽지 않아요. 뭐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길겠지만 오늘은 여기에 무게 방점이 여기에 찍힌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럼 재정 사용을 해야 될지 그걸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쉽게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한정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나에게 더 많이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갑을 열어야 그 돈이 나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고 소비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이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그중 한 파트가 이제 경영 파트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제가 학생 때 배웠는데 굉장히 이 마케팅에는 많은 이론과 과학이 들어가요. 뭐 통계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동선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연구 자료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마케팅은요,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백화점 갔을 때 시계가 없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바로바로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번 이렇게 좀 돌아가도록 이제 동선을 더 길게 만들어서 소비 어떤 진열된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1+1도요. 굉장히 이렇게 애매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를 이거를 사지 않으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을 부추겨서 사게 하는 것들. 그리고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을 두고서는 중간 가격에 많은 어떤 그 재고를 여기에 배치해 가지고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이제 그 비밀 독서단에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였나? 아무튼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그 마케터가 이 대표적인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그 마케팅 방법들을 이제 소개한 책이에요. 한 10가지 방법을 해서 나오는데 뭐 이제 공포 마케팅 같은 건 대표적인 이제 보험 이런 것들. 우리의 그 불안함을 계속 이렇게 자극해 가지고서 결국은 사게 만든 그런 이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그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불안함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들 또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자극해 가지고 우리의 지갑을 열고 있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안녕들 하십니까가 한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됐었는데 진짜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녕하지 않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어요. 헬조선이란 말이 이제 작년 한 해 강타했었죠. 청년 실신이란 말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 청년 실신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예, 청년 이제 이 실업, 청년 실업과 신용 불량 이게 합쳐져 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면 이미 실신을 한다. 그런 이제 청년 실신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 이제 뭐 노력을 안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자주 섞인 말로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어려운 시대. 노력 100만 번 해도 쉽지 않은. 그때는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외 몇 번 하면은 등록금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급 6,000원 조금 넘는 그 돈 가지고 과외 자리 구하기도 사실 어렵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외를 얻는 건 더 어렵고 어떤 과외 이제 전문 회사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거기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첫 달치는 떼고서 이제 시작하고 수수료로. 그리고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빨대 꽂기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일부를 계속 이제 내고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게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참 이렇게 어떤 이 소득의 수준을 확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로 거의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높은 주거비 지방에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기숙사가 안 되면 기숙사를 살아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이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평균 월세 대학생들이 이제 평균 월세가 42만 원 그리고 빚을 모두 갚는 데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가장 많았고요. 5년 동안은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학자금 대출만 갚는 것만 해도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갚으려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꿈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아무데나 이제 되는 대로 들어가자.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랑 맞지 않거나 복지가 안 맞거나 정말 이렇게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중간에 또 그만두고 다시 나오고 실업률만 높은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1년 내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다시 구직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비용, 고령화, 고실업, 저성장, 저금리, 저소득. 삼고 삼저 시대를 이제 살고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가 이제 우리에게 슬며시 이제 이런 어떤 이 참 이렇게 빠듯한 생활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말고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하면서 이제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빛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실 가장 뭐랄까 첫 시작이죠. 신용카드는 사실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돈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쓰고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빚 지고서 내가 이제 모아진 것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쓰고서 빚진 상태에서 빚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내 생활이 이제 패턴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신용카드는 내가 정말 계획된 소비를 할 수가 없게 해요. 이미 한번 그렇게 쓰고 나면은 결제일이 되면은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빼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요, 이것도 여기에도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가 현금을 쓸 때는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근데 신용카드는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지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한 달 후에 그게 이제 나에게 청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현금만 쓸 때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신용카드는요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게다가 리볼빙 최소 결제, 그 최소 금액 결제. 저도 이제 정말 너무 쪼들릴 때는 제 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뭐 60만 원, 100만 원 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10%만 뭐 그 정도 최소 결제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2월 시켜준대. 그래서 내가 연체되지 않게 해준대. 그런데 리볼빙이 연 2월 한 18% 또는 20% 정도 되거든요.
지금 대부업이 원래 이제 무제한으로 있다가 한 34.9%로 내려왔다가 지금 이자 제한법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한 27.8, 9 그 정도 되거든요. 대부업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도 20%, 22%, 24%그 정도 되거든요. 대부업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신용카드나 리볼빙의 그 이자율이. 그거는 내가 100만 원 빌리고서 1년 지나면은 이자만 22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2%라는 거. 이게 내 원금의 5분의 1을 갚아야 된다는 거, 이자로. 굉장히 센 이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대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리볼빙이라는 거는. 내가 요만큼만 최소 금액만 하고서 연체시켜줘서 연체되지 않고 2월 시켜줘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은 고금리의 대출을 나한테 해줬다라는 느낌으로 그 대출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전혀 우리 편이 아니었죠. 어쨌든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빚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돈에 쪼들리게 되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다 모든 문제 해결에 어떤 우리의 삶의 이 키를 자꾸 돈으로 우리가 자꾸 환원해서 생각하게 되는, 다 돈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자꾸 돈 중심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둬두게 하는 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금융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매여서 그리고 이제 이 빚지는 구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내 삶이 빚지는 구조에 계속해서 매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 청년 부채 탕감 운동 하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대상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거를 갚느라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는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빚이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다 갚으면 나간다 하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또 어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낳으면 이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되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아이 낳는 거를 미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결혼하고 5년 차 된 상황이었었어요. 모든 게 다 돈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효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경조사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인간다운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다 돈 때문이라는 돈 중심 패러다임으로, 돈 중심 프레임으로 계속 우리가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몰리기 시작하면요, 생각의 폭이 좁아져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돈 말고도 우리가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게 되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반경이 이제 좁아집니다. 경주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옆에 바라보지 못하게 이렇게 딱 해놓은,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드는 경주마처럼 굉장히 폭이 좁아지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 그러면서 돈을 쓸 때마다 느끼는 이 스트레스와,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보상 심리로 또 이제 충동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다이어트와 비슷해요. 정말 이렇게 안 먹고 막 참았다가 갑자기 폭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제가 번호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1. 나는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2.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만일 돈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4.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5.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보면 더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6. 미래에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든다. 7. 나는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다. 8.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 9. 나는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충동 구매를 잘한다. 10.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며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다. 11. 나는 빚진 삶을 살고 있다. 네. 자,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저라고 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죠. 누구나 이 중에서 최소 한두 가지 정도는 걸리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거의 다 해당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대여섯 개 정도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이 걸릴수록 내가 그만큼 돈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너희의 이제 삶의 예배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이 세대의 어떤 이 자본주의 이 돈 중심 프레임에 본받지 말고 돈에 영향받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 그 프레임에 그 패러다임에 영향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제발. 자, 또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럼 내 진짜 주인은 누구냐? 저는요 우리가 이제 뭐 주님이라고 아무리 이제 뭐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가? 나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종이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나는 그것의 종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나요? 사실 연봉을 보고서 모르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연봉도 많은데 그게 내가 꿈꾸던 거랑 정말 맞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하고 맞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을 때 그럼 좋은데 근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소망하던 삶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옮긴다면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돈 때문에 걸려서 움직여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면 돈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는 내 진짜 주인은 사실 돈일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신격화시킨 것이 바로 만몬인 거죠. 만몬은 아람의 황금신이에요. 황금신. 아람 그 국가에서 있던. 자, 그래서 어떤 삶을 이제 살고 싶은지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근데요, 실제로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는 그럼 어떻게 아냐? 그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때 이만큼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태에서는 우리가 돈 문제로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 뭔지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은 뭐냐? 삶의 문제로 먼저 접근하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 언제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내 안에 그런 재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그래서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물어봤을 때 막상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폴 브루즈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현실에 맞춰서 그 돈 중심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근데 반대로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돈 문제부터 고민하지 말고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부터 그것을 먼저 정립해라. 네 인생의 스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돕자라는 게 그래서 이 가계부예요. 가계부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얘는요 재무 플래너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돈을 그냥 내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그렇게 기록하는 건 금전출납부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수입과 지출이 내가 이제 내 자산,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고 얼마만큼의 지출이 한 달 동안 있는지, 어디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내가 항목별로 어디에 얼마만큼 써야 될지를 계획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율해서 또 이제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살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점점 이제 꿈꾸는 인생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이 가계부인데요. 먼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 5가지 테마 안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자, 한번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생각난 대로 적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한 건데 이 방식이 아니라 마인드맵 방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나누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또 일이나 내 건강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뭐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는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적어보다 보면 돈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모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더 오래 모아야 되거나 아니면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평생 가끔씩 이렇게 하고 싶은 또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누군가 같이 해줘야 이룰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양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 6가지 욕구와 5가지 테마 요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고 싶은지 지금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것들 진행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좀 이렇게 적어보고 나눠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어떻게 내 인생이 좀 기대가 되세요? 네. 요즘에 이제 세대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EBS 다큐 프로그램 중에 공부의 배신이란 다큐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렵고 저는 이제 3부 그때 봤는데 서울대 나와도 별 수가 없다. 취업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예전에는 공부 잘해서 좋은 데 나오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 사실은 취업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실 저희 교회도 서울대생들 많거든요. 뭐 10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어려워요. 이 친구들도 여전히 졸업하고서 임용고시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근데 안 돼서 계속 또 매년 벌써 몇 번째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뭐 이제 어렵고 무거운 시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막연하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건 막연한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적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꼭 돈이 그렇게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적어보다 보면은. 그리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뭐 이제 나중에 뒤에 소개하겠지만 계획해서 하면 돼요. 근데 막연하게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면은 그냥 못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었다는 걸 할 수 없어. 아까 이제 잠깐 저기서 얘기하신 운전면허 따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비싸다고.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계속 그냥 미루게 되거든요. 나중에 돈 생기면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따는데 한 100만 원이 필요하다. 시험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럼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좀 한 달 지출이 한 수입이 뭐 150 정도인데 지출한 거 딱 다 적어보고 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네. 그럼 그걸 가지고 목적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모으면 10달 후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우리가 이 돈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라 했잖아요. 얘는 우리가 절대 돈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얘는. 그런데 돈 문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100만 원이야. 근데 당장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운전면허도 못 따.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있고 어떻게 내가 계획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을지가 내가 플러스 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마이너스 되지 않고 빚지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가 이 재정을 잘 활용해서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 내 이 수중에 있는 것들 이 여유 재정을 가지고서 이 정도 금액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모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막연했던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자는 건 지금 그거예요. 막연하게 돈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다. 돈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스스로 경제적 자존감이 떨어지고 돈을 쓰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쓰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먼저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이 필요하고 지금 내 재정 상황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모으면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막연하게 미뤄지기만 하고 못했던 게 아니라 한 달씩 그게 꼬박꼬박 그렇게 쌓여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삶의 차이로 나타나요. 돈 때문에 위축돼서 눌려서 그렇게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찌질할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여전히 모르는 삶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그걸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그려진 삶은요. 삶의 만족도가 달라요.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삶을 계획한다는 건 내 삶의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중심 재무 관리 원리는요. 수입 그리고 지출이 있어요. 이 수입은 지금과 미래에 있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언제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200만 원 번다고 해서 다음 뭐 1년 후에도 200만 원 벌 거라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중단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리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뭐 100만 원씩 쓴다고 해서 계속 10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뭐가 이제 뭐 할부가 뭐 끝나거나 예를 들어 그러면은 지출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수입과 지출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언제든지 변동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삶의 균형을 이루자. 그게 단기간만이 아니라 평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빚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재정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이제 삶중심 재무관 원리고 소비 의사결정은 결국은 내가 이거에 돈을 쓰냐 안 쓰냐예요. 그런데 그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소비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은 꿈지도예요. 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썼던 거.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이 뭔지. 이거는 계속 한 번 접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에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목적에 그 지도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다 써놨지만 이거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니었어.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런 것들은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새로 또 하고 싶어졌어. 그럼 추가시키고 일단은 다 적고 그걸 이제 자꾸 점검하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면서 그렇게 내 삶의 지도를 더 명확하게 해나갔을 때 내가 여기에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금방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고민보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계부는요 재무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내 이제 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내가 예산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번 걸 가지고 이제 쓰면서 나중에 한 달 지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균형을 깨지 않고 잘 살았다. 그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뭔가 이제 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럼 그걸 이제 반영해서 그 다음 달에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서 또 그렇게 한 달 동안 살아보고 또 이거 조율이 필요하네. 다시 조율해서 반영하고 또 한 달 살아보고 이제 됐어.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이제 꿈꾸는 삶을 향해서 돈을 수단 삼아서 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 꿈꾸는 삶을 위한 수단 삼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무 플래너. 그게 바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는요 매일매일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번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의 재정 시스템이 갖춰지면 가계부 안 써도 돼요.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뭔가 수입이든 지출이든 변동이 생겼을 때 그때만 다시 또 이제 요거를 조율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꼼꼼히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잔액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1,000원 이거 어떻게 왜 비는 거야 막 그러면 너무 힘들어. 이거 왜 100원 이거 어디서 비는 거야 막. 다시 막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흐름만 보자는 거 흐름만. 어디에 얼마 정도 쓰고 있고 내가 수입 지출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 흐름만 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처음에 한 달 지출을 파악할 때 내가 한 달 동안 어디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한 달 지출 내역을 파악할 때는 조금 참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써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예산을 짤 때 현실성에 기반한 예산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이상적으로 예산을 짜고 실제 생활은 다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내 예산 작성하기 전까지는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 쓰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는 혼자 쓸 일이 아니라 돈에 대한 내역을 밝힌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데요. 우리가 괜찮아요. 돈을 오히려 같이 쓸 때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달 동안 내가 어디 얼마만큼 쓰는지를 한번 지금 이제 그걸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요걸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20대 후반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고 적은 건데요. 자, 한번 그냥 여러분이 이제 항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서 갈게요. 일단은 여기 번호가 이제 매겨져 있는데 1번에 이제 고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정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까지도 완전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금액은 조금씩 변동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거. 통신비는 이제 그달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빠져나가는 거. 요런 걸 이제 고정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과금 같은 게 그런 걸 쓸 수 있고요. 통신비, 보험,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정수기 같은 거 설치했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고정비죠. 그리고 월세, 관리비 이런 것도 이제 고정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돼 있잖아요. A, B, C, D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부채 상환도 이게 이제 매달 내가 뭐 예를 들어 대출을 했으면은 대출 상환액이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정비와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요 이제 항목별로 묶어놓은 건 나중에 통장 쪼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미리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따로. 그 개념을 이제 가지고 그냥 일단 보세요. 그리고 관계행복이라는 건요. 뭐 이제 그냥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나와 이제 타인을 이제 이어주는 그냥 이제 관계 누군가 만나고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더 이제 다져갈 때 쓰는 어떤 그런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고 지금 행복은 용돈 같은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그냥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내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 그리고 기본 생활은 실제로 진짜 내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뭐 이제 교통비, 식비, 뭐 생필품 구입비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진짜 수시로 지출하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기본 생활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나눌 때 항목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재정 시스템 갖추고서 살아갈 때는 그냥 생활비로 다 묶었어요. 그리고 제 용돈, 생활비와 용돈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쓰는 생활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내 용돈 두 가지로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래 행복이라는 건 10번의 이제 이 미래 행복이라는 건 저축이에요, 저축. 저축은요, 우리가 이제 많이 모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개념이에요. 돈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많이 모아서 통장 잔고 보면서 행복해하고 이거는 돈 중심 프레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막 돈이 많이 잔고가 쌓였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고 있고 예를 들어 아까 뭐 운전면허처럼 그게 뭐 이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서 계획을 가지고서 그걸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그 금액이 찼으면 그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돈은 잘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의 목적은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목적 통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통장 쪽에 할 때 설명하겠지만 목적을 위한 저축이에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를 위한 게 있고 이제 자녀를 위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이 재정교육 요것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그냥 각자 자기 뭐 맞벌이 한다고 해서 각자 자기 거를 그렇게 관리하고 쓰는 게 아니라 주 관리자가 한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 예산을 함께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관리하면서 쓸 수 있도록 주 관리자가 필요한데 주 관리자 입장에서 그 이제 서브 관리자에게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필요한 게 얼마인지를 이제 파악해서 주는 게 이제 요 배우자에 대한 거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들어가는 자녀 통장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해진 액수만큼 이제 계획적으로 보내는 게 이제 요 이제 D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금월 행사, 금월 비정기 소비 요게 이제 사람들이 요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에요. 금월 행사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연간 우리가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 명절 이제 연초에 이제 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진행하다가 5월쯤에는 어버이날 같은 거 뭔가 가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날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진행되다 보면 이제 추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같은 거 있고 그 사이사이로 결혼하는 사람들 장례 또는 이제 또 생일들 그 생일 선물 챙기는 것들 뭐 그런 축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이 어떤 경조사 요런 게 이제 금월 행사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번 달에 있는 행사 이제 그거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비정기 소비는 차가 있다면은 뭐 자동차 보험료 1년에 한 번 이거는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1년에 가끔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옷을 구입하는 거 내가 매달 옷을 구입한다면 정기 지출이겠지만 1년에 매달 사지 않잖아요. 뭐 계절별로 한 번 살 수도 있고 1년에 아니면 반기별로 막 1년에 그렇게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그냥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년에 한 번만 산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비정기 지출인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금월 행사, 금월 비정기 소비는 비정기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정기 지출은 매달 비슷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들. 식비든 뭐 생활비든 아무튼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부채상환, 고정비, 생활비 뭐 그런 어떤 뭐 저축으로 나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매달 비슷하게 나가는 것들이지만 이제 그런 여자들 이제 자매들 머리 하는 거라든지 옷을 사는 거나 화장품 사는 거나 또는 이제 형제들 뭐 이런 이제 자동차 뭐 보험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이제 아파서 병원 가게 되는 병원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달 지출되는 게 아니라 1년에 뭐 한두 번, 세네 번 이렇게 있는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근데 대부분 이 비정기 지출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50만 원 번다고 해서 15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생활하다가 비정기 지출이 발생하면 그건 바로 빵꾸가 나고 빚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카드를 쓰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빚에 이제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요 비정기 지출을 잘 관리하는 요 개념을 가지고서 재정 관리를 해야 우리가 빚지는 구조로 안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어디 얼마만큼 쓰는지를 대충 한번 적어보세요.
행사와 어떤 명절 행사 이런 거 위주로 1년에 내가 이제 어느 때 얼마만큼 쓰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설 때 혹시 뭐 부모님께 내가 드린다 뭐 그럼 이제 얼마씩 드리는지 어버이날이나 이런 거 그리고 지인 생일 같은 경우는 내가 선물을 주는 지인이 그러니까 선물을 챙기는 지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선물을 챙기는 지인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한 번 선물할 때는 얼마 정도를 하는지 그러면 1년에 내가 얼마를 쓰는지가 나오죠. 내 선물 챙기는 지인이 한 5명이다. 그리고 한 번 선물할 때는 한 2, 3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은 3만 원 정도로 나왔을 때 5명 지인을 챙기면은 1년에 15만 원 쓰는 거죠. 그렇게 비정기지출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리를 예를 들어 이제 뭐 자매들 같은 경우 내가 이제 파마 같은 거 1년에 한 2번 정도 한다. 파마나 염색. 근데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들더라. 그럼 2번 정도 하면 1년에 20만 원 쓰는 거죠. 내가 옷을 살 때는 1년에 뭐 한 2번 사는데 한 번 살 때 내가 한 3, 4벌 정도 사더라. 근데 한 벌에 내가 보통 살 때 보니까 한 3만 원 수준 정도로 사더라. 그러면 3, 4벌이면 이제 12만 원 정도 잡고 그렇게 1년에 2번이면 24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정기지출을 파악하는 거예요. 1년에 병원 몇 번 가더라. 그 한 번 갈 때 진료비랑 약값은 이 정도 나오더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도 파악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 비정기지출 1년치 비정기지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했으면요,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내 지출 패턴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 자산 요 이제 대차대조표는 내가 자산이 이제 얼마 정도가 되는지 뭐 자산이랄 게 우리가 뭐 많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금융자산도 있고 부동자산도 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부채도 있을 수 있죠. 뭐 학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활 대출로 뭐 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대출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랬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게 이제 순자산 총액인데 이게 이제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이 이 자산이 구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천 정도가 있다.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자산이 5천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부동자산이라면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때 내가 이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고 묶여있는 돈이면은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채가 있으면은 계획된 소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신용카드 같은 거는 있으면은 그 결제 대금 같은 게 이제 계속 쌓여있고 그 부채가 있으면은 계획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수입이 들어오는 족족 빼가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한번 끊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끊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유동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번 끊고 가기 위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저는 임대 아파트 사는데 전환 보증금이라고 이 기본 보증금보다 그 추가로 더 내면은 임대료를 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더 넣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재계약 기간에 이걸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 전환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저만의 재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도록